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반도체는 수익을 많이 내기만 하는 첨단 기술 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의 국가별 안보 산업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를 무기로 등장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미중 갈등 이야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랑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랑 만났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4년 정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제 조금 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화해를 하는 것은 뭔가 서로한테 이제 절실한 것이 있고 돈 되는 게 있는 거죠. 뭐 4년간의 싸움에서 화해 제스처를 쓰는 것은 미국은 선거, 중국은 경기가 이게 아마 그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선에 다시 출마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1980년 이후로 미국의 선거를 보면 이 1%의 성장률을 했을 때 집권당이 그 다음번에 정권 연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재출마도 중요하지만 당선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면 중국과의 계속적인 갈등 관계로 가져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대 과제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물가를 다른 거 손대지 않고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일상용품을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거기 25% 보복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약에 낮추거나 없애면 바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중국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4년 주기의 미국의 선거 제도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의 와중에서 일시적인 화해를 하게 하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고, 중국은 새로운 총리가 이제 시진핑 3기 정부의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뭐 우리는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뭐 경기가 침체된다는데 그건 아니고 회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속도가 서방의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복 속도가 늦다고. 근데 그것이 총리가 이게 경제하고 행정을 책임지는데 총리가 신통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총리는 다른 점이, 지금까지 중국의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제 총리였는데, 이번 총리는 시진핑과의 상하 관계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실세 총리를 뽑았는데 경제가 신통치 않다고 하면 사람 잘못 뽑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자의 용인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제 회복하거나 또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아닌가 싶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뭐 1대1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지도자의 리더십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서 경기를 좀 부양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면 이제 정권의 우호적이 되는 것이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이제 반사회적이 되고 반정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코로나 3년을 묶어놨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뭐 최대 과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사인데, 이걸 빨리 리커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화해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미중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좀 친할 때는 우리가 좀 편해요. 우리 경기가 조금 회복도 되고 우리 기업들도 뭐 수출하고 거기서 일하기 편하고, 그런데 사실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우리 기업들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장님 써놓으신 걸 보니까 그 컬럼을 하나 봤는데, 반도체가 미국에서는 안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심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미중의 그 갈등을 이제 무역 전쟁 3년 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 기술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서 뭘 갖고 전쟁을 하냐면 지금 미중 관계, 또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다 연결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전쟁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 전략 물자로 이제 반도체가 이 성격을 바꾸게 된 거죠. 네.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로서 반도체를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뭐 미국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안보라고 얘기하는 건 전략 물자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그건 뭐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이제 첨단 반도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떤 의미에서든지 국산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들에게 그럼 미국과 중국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손잡자라고 하고 중국도 사실은 예전에 사드 때 생각을 하면 사드 보복이라고 해서 하나은행을 내리고 이런 거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지금 반도체 가지고는 엄청 세게 뭐 말은 하지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면요. 그 미국은 기술은 최고지만 공장이 없어요. 네. 만들지를 못해요. 중국은 공장은 무지 많이 지었는데 기술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기술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이걸 둘 다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이 역대로 그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가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 미국 네. 대통령이 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첫 번째 방문지는 100% 휴전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근에 있는 미국 무대를 방문하고 네. 그 다음번에 청와대를 왔죠.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평택으로 갔어요. 근데 평택에 미군 기지를 간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간 네.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교철선은 383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런 그 대통령들의 행보에서도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는 휴전선이 아니라 그 반도체를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 기술로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뭐 전략 자산이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쟁을 보면요, 그 뭐 배고픈 병사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 시대에 그 쌀이라고 하면 이제 철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강 공장 때려 부셔버리면 대포도 총도 칼도 못 만드는 거죠. 네. 정부화 시대는 전기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유 공장이나 유정을 파괴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만드는 공장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철강 공장 부시고 석유 공장 부시고 반도체 공장 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이에 그 제조 시대, 이제 정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략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공장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이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있다고 한들 그걸 정제하고 정유하는 공장이 중요하죠. 네. 그 공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팩토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가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앵커님도 갖고 계시는 핸드폰을 뜯어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은 이 대만의 TSMC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외에는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만하고는 좀 협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중국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험악한 얘기도 하고 격이 안 맞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단초가 보면 이제 대만 문제를 우리가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의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게 중국 본토는 이제 공산당이 장악을 했지만 대만을 장악을 못한 거 작은 섬 하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픈 손가락을 손을 대게 되면 이제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의 험악한 말은 바로 이제 아프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하고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대만은 서로가 이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때려 부셔야 되는 이제 전쟁의 당사자지 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대만은 중국의 위협을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만 자체로서는 전혀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이제 등이 없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100% 미국의 입장에 서서 이제 중국과 대항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미중이 전쟁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의 이제 우산을 쓰게 되면 네.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만도 중국과의 이 전쟁 대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서는 대만은 어차피 물 건너간 이제 상황이고 한국하고 어떻게든 협력을 해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거나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중국에는 공장은 있지만 기술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좀 손을 잡지 않으면 중국이 빨리 이걸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좀 이익이 오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그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중요해진 시장에서는 기술보다는 공장이 중요하다. 이걸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좀 공장 지어라라고 하면서 막 보조금도 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디테일들을 좀 보니까 당근을 줬는데 그 당근 안에 가시가 엄청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영학에 보면요 답이 있죠.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시장 가까운 데 지라는 거죠.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반도체 소비의 63%를 아시아가 해요. 미국은 한 25%, 그리고 중국이 한 35%가 됩니다. 그럼 공장은 미국에 짓는 게 맞냐, 아시아에 짓는 게 맞냐? 이건 명확하게 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 반도체 최강국이 뭐가 답답해서 527억 불, 66조나 되는 돈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한테 줘가면서 유치를 하냐 이거죠.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절실하다는 얘기고. 근데 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새는 모이에 목숨 걸다 죽고 사람은 공짜도 없는 목숨 걸다 죽는다고.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이제 66조가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악한 나라인 것이 대통령까지 와서 투자하면 잘해줄게를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과 대만이 그 400억 불, 17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가만 기다리다가 두 나라가 이제 텃 닦고 거기다가 기초공사하고 시멘트를 붓는 순간에 반도체 보조금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네. 그걸 이제 내건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비수가 있는 이제 당근을 보여준 건데 첫 번째가 정보접근법입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 하면 라인을 다 보여줘라. 근데 반도체는 저도 뭐 반도체 채널에서 한 17년 한 적이 있는데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그 라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외부 인사가 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반도체고, 근데 거기에 모든 라인을 다 보여준다? 그럼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이 나면 보조금 줬으니까 미국 정부하고 칼라먹게 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다가 더 이상 증설 투자하지 마라. 그 시장을 버리고 기술을 공개하고 이익 나면 갈라먹자는 것이 네. 미국이 준 당근의 세 가지 비수입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정보접근법이에요. 1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정책을 보면 보통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한 정책을 지금 내놔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미국 반도체법 이제 그 팀을 하나 미국의 산자부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 팀들의 구성원을 보면 반도체 업계에서 수십 년 일어난 반도체 전문가 그리고 이제 IB 그 저처럼 이제 증권회사나 연구소에서 리서치에서 IB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20, 30년 한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팀으로 갖다 놓고서 이번 지원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지원 조건에 그 기업들이 제출해야 되는 네. 시트가 16장이 있는데 거기에 엑셀 시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채워서 내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때 반도체 기업의 수익 예상을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한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 네. 엑셀 시트를 아예 만들어서 줬어요. 네. 그걸 채워서 내야지 안 내면은 그 페널티를 물게 되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저 전략은 뒤에는 바로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다. 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을 키워야 되는데 네. 인텔이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기업이기 때문에 파이팅과 헝그리 정신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1등을 놓친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캐치업하려고 그럴 때 2등, 3등을 데려다가 이제 그 기술 노하우를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겉으로야 이게 우리만 본다 얘기를 하지만 그 정보가 그 미국의 반도체에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보조금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여차하면 거기서 이제 4년에서 8년이 지나고 나면 기술이 다 털리는 이제 기술 거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그 미국 시장이 크니까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거네요. 우리로서는 아주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반도체 시장은 월드마켓의 25%, 아시아가 63, 네. 중국이 35. 그래서 마켓은 아시아에 있고 거기다 지금 예상대로 인텔이 뭐 3, 400억 불 투자하고 TSMC가 400억 불 투자하고 우리 삼성이 170억 불 네. 투자하고 이러면 정말 그게 다 액면대로 완공이 된다고 하면 2027년이 되면 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오버 캐패시티입니다. 그런 걸 다시 아시아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죠. 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변수는 그 TSMC나 우리 삼성이 그 리스크를 알고서 그대로 액면대로 공장을 질 거냐, 네. 바보간인데. 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을 아마도 이제 쓸 거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데 생각하시기에 어떤 묘수를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그 생산을 지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 그런 게 나오지만 TSMC가 밤을 새면서 공장을 짓고 있다. 네. 우리 삼성도 사람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장을 짓냐면 527억 불의 보조금을 주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갈라서 줘요. 네. 근데 첫 해에 주는 보조금이 47%가 그래요. 첫 해에 절반을 주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한도가 소진되면 못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빨리 져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반도체는 공장 지었다고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장비를 집어넣어야 되고 네.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반, 뭐 건설공사까지 합치면 2년 반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 아주 중요한 이제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노광 장비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것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작년에 한 42대인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이. 근데 네. 이건 뭐 장비 하나 만드는데 6개월 뭐 장비 하나에 2, 3천원 하는 거라서 근데 이거 캐파를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공장은 지어 놓고서 이제 보조금 먼저 받고 공장 완공을 늦추는 거죠. 늦췄을 때 왜 안 만드냐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ASML에서 이게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에 필요한 EV 장비 이게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2025년이 아니라 26년, 27년으로 딜레이를 시키면 지금 삼성의 로드맵으로 보면 지금 이제 중국과 또 미국과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중국은 14나노를 겨우 하지만 네.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우리가 한 5단계 정도 갭이 있고 미국은 7나노 정도를 겨우 하는데 7나노, 5나노, 이제 3나노 해서 우리하고는 한 3단계 정도 갭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로드맵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2027년 4년 뒤면 삼성은 1나노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현재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하면 4단계 기술 갭이 생기죠. 그래서
2025년이나 7년 사이에 우리가 그때 설비를 다 들여가지고 공장을 가동했을 때 그때 5나노를 하게 되면 네. 2026, 7년에는 이미 5나노는 레가시 기술이 되죠. 그때는 우리는 2나노나 1나노를 하고 있고. 네. 앞서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미국은 다시 1나노 기술을 확보하려면 또 527억 불의 보조금을 더 주고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시간도 그만큼 걸릴 거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를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3단계나 4단계를 유지하냐가 핵심이고 지금 뭐 미국의 기술을 뺏긴다거나 이런데 너무 그렇게 민감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방법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거는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손에서 떠난 거다. 그 안에 장비 들어가는 건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탓이죠. 네, 시간을 좀 지연을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기술을 빠르게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35% 정도의 시장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앞서서 모두에 말씀하신 내용이 중국은 우리를 잃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추격이 가장 두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ASML이라는 네덜란드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개발해서 삼성이든 TSMC든 인텔은 꼼짝 못하게 해요. 네. 근데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두 번째로 지금 돈이 많은 나라가 목숨 걸고 어떤 장비든 개발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못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의 문제지 그게 가능한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 대통령 그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금송아지 10마리씩 선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준 거죠. 네. 14나노 이하 장비 기술은 절대로 못 간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발목 잡아줘서 이것이 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적어도 이제 그런 장비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이나 대만을 따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벌게 된 거고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5나노, 3나노의 첨단 칩도 필요하지만 또 그 이외의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핸드폰 뜯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뜯어진 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핸드폰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6글자로 얘기를 하면 반도체 통조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퍼런 판이에 보면 반도체 칩이 잔뜩 붙어 있죠. 네. 거기 제일 중요한 AP 칩을 빼고 나도 수많은 칩이 있는데 그 범용 칩은 이건 중국이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고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공장은 대량으로 짓되 어차피 첨단은 장비하고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범용 제품에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가 터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이게 아닌데 우리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죠. 거의 한 90%를 중국에서 그렇죠.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반도체 하나 100원, 200원, 뭐 1,000원 이거 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수익이 안 나죠. 근데 중국이 이걸 대량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네. 전 세계 레거시 제품의 마켓을 장악해버리면 그때는 첨단 반도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범용 반도체가 없었을 때 우리 요소수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첨단에서의 기술 제약을 범용 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범용을 가지고서 첨단과 이제 박인행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네. 물론 그 이번 중국이 당 대회를 하고 3월달에 양회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국 체계라는 거를 단어를 써요. 과학 기술에 있어서 거국 체계라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국산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1950년대 말에 중국이 소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었어요. 그러다 소련과 싸워가지고 소련의 모든 기술자가 이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아무 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네. 5년 만에 중국이 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수소 폭탄까지 개발을 한 그때 이제 중국의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도 그 방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위력을 갖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핸드폰도 베끼고 자동차도 베끼고 하는 짝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중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네. 달에 올라갔고 화성에 갔어요. 뭐 아직 성능은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기를 만들었고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누구 기술이냐? 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일본이 좋냐? 뭐 훔쳤든 베꼈든 개발을 했던 중국 기술이에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가 반도체 한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대학생이요. 1년에 지금 거의 1,100만 명이 졸업을 해요. 네. 우리나라 대학생이 한 53만 명이니까 우리나라가 22년 걸려서 양성할 대학생을 만드는데 그중에 절반이 공대생이에요. 500만 명의 공대생이 매년 배출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기술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IC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해요.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키 엔지니어들의 60, 70%가 중국하고 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중국 본토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 머릿속에 담아가는 그 노하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이렇게 문서로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너무 낮게 보면 안 되고 우리 따라올 수 없다고 만드는 것이 엄청난 인력, 국가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돈이 많은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양.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중국에 다 들어가서 공장을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 숙련 노동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또는 이제 유럽인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회귀했을 때 이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는 훨씬 빨리 중국이 제품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을 중국의 그 기술을 따라오는 그 또 속도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속도를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그들이 하는 것들이 막을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거를 또 잘 지켜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기술 유출도 걱정스럽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재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 뭐 대학원 공대생들한테 삼성전자가 장학금 주겠다고 해도 나 외국 갈 거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짧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는 아까 모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건 국가 대항전이에요. 네. 이제는 이게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고 미국은 국가 안보로 들어가고 중국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들어가고 유럽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국가 대항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주는 보조금은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방위비라고 보면 돼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성능이어야 되고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는 것이죠. 네. 그게 미국이 자존심을 걷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한테 수십조의 돈을 퍼주는 이유고 일본 유럽까지 다 들어온 이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0년 만에 미국과 중국이 탐을 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추가적인 인재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기술을 이제 뒤처지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인재 육성에는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성공의 모델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임원들이 스탁 옵션을 받았을 때 네. 이제 수백억의 이 차익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벤처를 창업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공장에서 제대로 일했을 때 20년 뒤에 30년 뒤에 큰 이제 부하고 명예를 같이 가져줄 수 있는 네. 성공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공대생들이 이제 이과생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인재들이 빨리 가지 않으면 네. 이제 우리 선배들이 또 아버지 삼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제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대학도 반도체 강화과를 늘리자고 할 때 보면 뭐 학교 내의 문제 또 과들과의 문제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 잘 못해요.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 문제가 되니까清华대학에서는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는 네. 바로 반도체 그 대학원을 바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어서 14개 대학이 바로 반도체 대학을 만들어줬어요. 네. 거기서 인력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뭐 교육 정책에 있어서 파격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뭐 4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국가와 또 기업 차원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좋은 조언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